다우지수가 1.1% 하락을 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도 각각 1.5% 그리고 1.6% 급락을 했습니다. 특히나 공포지수, 어떻게 보면 변동성 지표라고 할 수 있죠.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뭐 이랬을 때 공포지수가 막 올라가는데, 공포지수가 지금 지난 5월 이후 최고치까지 올라갔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계속해서 고공행진 이어가고 있고, 국제유가도 또 올랐고, 말씀하셨듯이 달러화는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어제 이제 장중에 106 터치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그냥 주가 기준으로도 106을 넘어서고 있는, 그러니까 달러만 진짜 오르고 있구나라는 게 맞는 말일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우지수 앞서서 이제 1.1% 하락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더 중요한 또 하나의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을 했습니다. 200일선을 깼다라는 거죠. 이 200일선은 중장기 추세선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계속 지지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게 깨진 건데, 요 200일선이 아주 막강한 지지선이었다라고 보기에는 지난 뭐 5월이라던가 지난 3월에도 물론 심하게 깨진 적이 있어요. 그림을 그려보자면 요때 이 선이 너무 흐려가지고 잘 안 보일 텐데, 요게 지금 200일선 제가 그대로 따라서 아이고 막 삐뚤삐뚤합니다. 그리고 있는 건데, 여기 오늘도 200일선 깨졌고 지난 5월에도 깨졌었고 3월에는 좀 심하게 깨졌었죠. 그래서 이 그런 상황에서 200일선이 또 깨졌기 때문에 이게 또 장기 추세선을 깬 만큼 추가 하락 가능성을 이렇게 또 시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약간 좀 시장에 부담을 느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우지수는 구성 종목이 한 30개 종목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S&P 500 이게 어떻게 보면은 더 강력한 배치 지수이기도 하고 벤치마켓 지수이기도 하고, 이게 결국은 이제 200일선 지지되느냐 깨지느냐가 사실은 더 관건이긴 한데, S&P 500은 아직 200일선까지 조금 여유는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우지수가 이걸 먼저 깼다라는 점에 있어서 시장에서는 또 이 지지선이 다른 지수들도 지지될 수 있을까? 뭐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좀 높아지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지수를 이렇게 압박한 요인들은 뭘까? 앞서 봤던 이제 뭐 국제유가 상승이라던가 달러화 강세라던가 수익률 상승 뭐 이것도 있지만, 또 근본적인 것은 또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경제 지표들이 나왔는데, 제가 월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지표들이 주요한 지표긴 한데 그동안 시장에서 그렇다고 영향력이 막강하지는 않았는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게 또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증시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이 딱 그날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냥 주요한 지표기는 하지만 그냥 넘어갔던 지표들인데, 이번에는 좀 이 지표들에 대해서 많이 주목들을 했습니다. 일단 9월 이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왔는데요. 이게 그냥 우리 소비자들이 자기의 재정 상황이라던가 앞으로의 이제 뭐 경제 상황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대목이고, 그래서 이게 약간의 경기의 선행 지표 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그런 지표인데, 요게 103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8월에 108.7이었고요. 시장에서도 105.5를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나빴던 거죠. 그래서 4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을 하면서, 지금 모기지 금리 계속해서 오르고 있지, 학자금 대출 상환 임박했지, 여기저기서 파업은 하고 있지, 잠재적으로 이제 정부 폐쇄 우려까지 불거지고 있지, 뭐 이렇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확실히 이 경제에 대해서 다소 이제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게 나오고 있구나 라는 해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긴축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 긴축에 대해서는 연준 인사들이 너무 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이제는 긴축 우려를 더는 게 아니라 그냥 긴축은 긴축대로 계속 가는 것인데, 고금리 상황을 계속 유지할 것인데, 경제 상황도 그러면 안 좋아? 이게 된 거죠. 약간의 이제 최악의 경우처럼. 이 그나마 경제가 버텨주면 뭐 긴축을 그냥 유지를 하도 고금리를 유지해도 괜찮아가 될 텐데, 이제는 지표마저 흔들리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긴축 우려가 갑자기 확 꺾이는 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급격하게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8월 신규 주택 판매도 67만 5천 건으로 나왔는데요. 이게 8월 한 달 동안에 67만 건 신규 주택이 판매된 게 아니라
요 8월 지표를 토대로 해서 이거 연율로 환산을 한 건데 요것도 전월 73만 9천 건로 시장의 예상 70만 건을 크게 밑돈 거예요. 그래서 주택 경기도 걱정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투자 심리를 많이 위축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상황에서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요 분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고 금리 인상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상태로 오랜 기간 유지될 확률이 한 40%에 달한다라고 또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지표가 나오면 긴축 우려가 줄어야 되는데 연준에서는 계속 매파 발언을 이어가다 보니까 이게 좀 맞물렸다. 이게 다 요 세 개 내용을 통해서도 그게 좀 확인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닐 카시카리는 뭐라고 했냐면 그 점도표 이번에 나왔었잖아요. 거기서 19명 중에 12명은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였고 7명은 이제 필요 없어 라고 점을 찍었었는데 본인이 나는 그 12명 중에 한 명이야 라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앞으로도 추가 금리 인상은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야 인플레를 잡을 수 있다 라고 또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여기에 또 우리 이분이 도움을 안 주셨어요. 네, 우리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요 CEO신데 뭐 월가의 황제라고도 이런 수식어가 붙기도 하고 이분의 영향력은 매우 크죠. 월가에서. 근데 이분이 지금 인도 뭄바이에 가 계세요. 그래서 무슨 인도 투자자 서밋 요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인도 현지 언론사 뭐 타임즈 오브 인디아라는 곳과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나온 이야기들이 이제 기사화가 됐는데 시장에서 매우 불편해할 만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분이 전망을 한 건 아니에요. 앞으로 뭐 미국 경제, 세계 경제 스태그플레이션 온다. 기준금리 7% 갈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한 건 아니라 그럴 가능성을 시장에서는 너무 고려하지 않아. 근데 이런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많은 기업들과 이런 데는 여기에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지 않아. 약간 그런 측면이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자면 최악의 시나리오에도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게 이분의 주장입니다. 결국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높고 인플레이션에 맞서기 위해서 중앙은행들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있어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준금리 그래 0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5까지 왔는데 뭐 5.25, 5.5까지 왔는데 3에서 5%로 올라오는 이때보다 5에서 7% 이 사이로 계속 높아지는 건 경제에 있어서 훨씬 큰 고통이 된다. 그냥 같은 2%포인트지만 이건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면서 뭐 긴축을 위해서 지금 뭐 5.25, 5.5에서 한 번 더 올리면 그 이상이 되고 할 텐데 이때 그 경제에 미치는 고통은 훨씬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연착륙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경착륙 가능성도 여전하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여전히 거시경제적 이 환경들이 너무나도 불확실한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리고 지금 정부들의 이 재정 적자가 너무 심각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경착륙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물가압력, 경착륙 이게 모여지면 뭐가 되죠? 스태그플레이션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최악의 경우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는 아직도 이 가능성 있는 이 잠재적 스트레스, 앞서서 이야기했던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던가 기준금리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이 스트레스에 대비하지 않고 있는데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시장을 많이 흔드는데 큰 기여를 하셨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뭐 이 멘트는 이제 이렇게 됐고 또 다른 멘트는 이제 세계 경제 무대에 있어서 인도의 중요성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강화가 될 것이다. 단순히 어떤 중국의 대체제로서가 아니라 인도 그 자체로도 너무 매력적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일단 서구의 많은 국가들이 중국에서 벗어나 다양한 뭐 생산지라던가 이런 거에 다각화를 위해서 이제 인도를 많이 공략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도는 매우 중요해지고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했을 때 인도에 대한 향후 낙관론은 정말 타당하다고 본다라고 언급은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 시장에 대한 관심은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2017년인가
그때 왜 해외 주식 펀드 뭐 비과세 때문에 막 우리 막 그때 계좌 막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계좌 만들면서 뭐 인도 증시에 투자하는 ETF 하나 가입하고 뭐 중국 거 하나 가입하고 뭐 네, 뭐 미국 거 가입하고 이랬었는데 확실히 인도계 수익률이 좋더라고요. 네, 이건 그냥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인도 시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때긴 하다. 뭐 요런 거 그냥 첨부로 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어차피 인도에서 개최하고 있는 행사에 가셨기 때문에 뭐 요런 얘기 할 법하고 네, 그렇긴 하죠.